포항제철, 흙더미 위에 세운 한국 산업의 심장. 전쟁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도로는 갈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폐허 속에서 주워 올린 고철뿐이었다. 이 고철이 당시 대한민국의 철강이었다. 탱크 잔해, 기관차 파편, 무너진 구조물에서 나온 뒤틀린 철조각.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 전기로에 넣고 녹였다. 작고 시끄러운 전기로가 다시 도시를 세우는 도구가 되고 있었다. 1953년 대한중공업공사가 처음 세워졌다. 전쟁의 먼지가 채 가라앉지 않은 시기였다. 이듬해 동국제감이 문을 열었고 극동철강도 뒤따랐다. 초창기 기술자들은 대부분 경험이 없었다. 전쟁터에서 장비를 다루던 경험이 전부인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고철을 녹여 철근과 철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철근은 무너진 건물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데 쓰였다. 철선은 배수관을 고치는 데 필요했다. 못과 볼트는 부서진 도시의 뼈대를 다시 꿰맸다. 한국은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자들은 곧 벽에 부딪혔다. 전기로 방식은 한계가 분명했다. 고철을 녹인 철은 품질이 불안정했다. 강도도 약했다. 대형 공장을 세우기 어렵고 조선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힘들었다. 기계 산업은 설계 단계에서 막혔다. 자동차 산업은 시도조차 어려웠다. 초기 기술자들은 고철을 녹이며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다. 이 방식으로는 한국이 산업국가가 될 수 없다는 직감. 그들은 밤마다 공장 뒤편의 작은 사무실에서 회의를 이어갔다. 생산량은 늘지 않았고 공정은 항상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철을 만들고 있었지만 산업의 기초는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렵 한 인물이 다른 현장에서 조용히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대한중석 사장으로 부임한 박태준이었다. 그는 당시 만성적자였던 회사를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았다. 현장을 알고 사람을 알고 숫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철강과 직접 연결된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산업계 안쪽에서는 언젠가 국가 대형 사업을 맡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 1950년대 말, 정부 안에서도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시 경제정책을 맡았던 관리들은 산업의 구조를 비교적 정확히 진단하고 있었다. 고철을 녹이는 방식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종합제철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정책 문서에 등장했다. 1958년, 연간 선철 20만 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용광로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구상이었다.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시찰단이 꾸려졌다. 하지만 자금이 따라주지 않았다.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되지 않았다. 정부가 주식 공모를 했지만 모인 돈은 목표의 0.4%에 불과했다. 기술자들은 여전히 고철을 녹이며 하루를 버텼다. 정책가들은 보고서를 수정하며 다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국의 평가도 비슷했다. 미국은 경제성이 없다고 보았다. 일본은 한국의 제철 계획을 도울 이유를 찾지 못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신용도를 낮게 평가했다. 당시 외국 기술진은 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가 종합제철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초기 기술자들과 정책가들은 이런 평가를 매일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은 철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미래 산업의 뿌리를 고민하고 있었다. 1960년대가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전쟁 직후의 혼란은 잦아들었고 일부 산업이 서서히 형체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기초 산업이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뚜렷했다. 기계, 조선, 자동차, 화학, 모든 산업의 시작점에 철이 있었다. 하지만 그 철을 제대로 만드는 능력은 한국에 없었다. 초기 기술자 세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기로의 불꽃은 계속 튀고 있었지만 그 불꽃만으로는 현대 산업의 뼈대를 만들 수 없었다. 그 시기 한국은 철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철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하는 나라가 되고 있었다. 고철을 녹이던 기술자들, 서류를 다시 고쳐 쓰던 정책가들,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거대한 프로젝트의 전조가 이 조용한 현장에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서 박태준이라는 인물이 조금씩 철강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1958년. 대한민국은 아직 용광로 하나 없는 나라였다. 전기로만 돌리는 철강업은 복구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산업을 움직일 정도의 힘은 없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 또 하나의 문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종합제철소라는 이름이 적힌 문서였다. 당시 경제정책을 맡았던 관리들은 전쟁 직후의 혼란을 지나며 산업의 기반을 직접 확인하고 있었다. 기계 부품은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선박을 만들려고 해도 강판이 없었다. 자동차 산업은 설계도 위에서 멈춰 있었다. 그들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첫 제철 계획이 만들어졌다. 연간 선철 20만 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은 규모였지만 당시 한국 경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였다.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입지 후보지를 정했고 필요 자금을 산정했고 기술 도입 가능성을 원형으로 그렸다. 그러나 계획을 작성하던 사람들조차 이 문서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주식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33억 원 목표에 모인 금액은 1,300만 원이었다. 0.4%에 불과한 수치였다.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는 시기였다. 국민들은 하루 생계를 해결하기도 힘들었다. 누구도 용광로를 짓는데 돈을 넣을 상황이 아니었다. 계획은 난관에 부딪혀 있었다. 보고서를 수정하는 일은 계속되었지만 실제로 움직일 자금도, 기술도, 기업도 존재하지 않았다. 정책가들은 밤마다 회의실에 불을 켜놓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문서를 다시 검토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미국은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한국 경제가 종합제철소를 운영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고 보았다. 철강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도 설비 유지비조차 감당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역시 난색을 보였다. 독자적 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에 기술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 세계은행의 평가도 비슷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실험 단계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험도 없었고 설비도 부족했다. 신용도는 낮았다. 당시 세계은행 내부 기술진은 한국의 종합제철소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기록했다. 국제 기술자들의 의견도 달라지지 않았다. 철광석을 가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려면 오랜 경험과 안정된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둘 다 없다. 이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진단이었다. 이 말들은 계획을 세우던 관리들에게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들 역시 의문을 가졌다. 이 거대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기술자도 부족했고 자본도 부족했고 그런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문서를 버리지 않았다. 정책가 일부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결국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계획을 다시 고쳤다. 예산을 다시 구했고 자금 조달 방식을 새로 검토했다. 하지만 계획은 여전히 종이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무렵 철강 산업 바깥에서 움직이던 한 인물이 정책가들의 시선에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 대한중석을 살려낸 박태준이었다. 그는 철강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관리들은 그의 재건 방식에 주목하고 있었다. 현장을 알고 조직을 다루고 위기 상황에서 결정을 꺼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이 제철소 논의에 등장하는 빈도가 조금씩 늘고 있었다. 아직 누가 책임자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책가들은 누군가 이 일을 맡아야 한다면 이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고 있었다. 1950년대 말, 종합제철소 계획은 존재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기술자들은 여전히 고철을 녹이고 있었고 정책가들은 여전히 계획서를 다시 쓰고 있었다. 국가의 처음 도전은 이렇듯 누구도 믿지 않는 계획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용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후 몇 년 동안 한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 길은 피츠버그에서 시작되었고 박대준이라는 인물과 정책가 기술자 세대가 점점 더 깊이 얽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1965년 대한민국의 제철 계획은 여전히 종이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다. 정책가들이 만든 초창기 문서는 여러 차례 수정되었지만 자금은 모이지 않았고 국제 협력도 성사되지 않았다. 기술자들은 여전히 고철을 녹이고 있었고 경제는 산업화의 문턱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해 봄, 상황을 바꿀 한 장면이 찾아왔다. 미국, 피츠버그, 철강 산업의 심장을 상징하는 도시였다. 용광로의 열기와 강철 공장의 굉음이 도시 전체의 공기를 흔드는 곳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산업 기초를 잡기 위해 해외 시찰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은 피츠버그의 대형 제철 단지를 찾았다. 거대한 용광로가 연기와 열을 뿜어내고 있었다. 기계는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철은 강판으로, 구조제로, 부품으로 쉴 틈 없이 변해가고 있었다.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던 산업의 구조가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이 장면은 한국 정책가들에게 강한 충격을 남겼다. 전기로 공정에서 조용히 고철을 녹이며 만들던 철근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산업 체계로 움직이고 있었다. 기초 산업의 본 모습이었다. 이 시찰에서 한 인물이 등장했다. 미국의 기술 용역 회사 코퍼스의 포이 회장이었다. 그는 철강 설계와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던 기술자 출신 경영인이었다. 한국 대표단은 그에게 제철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잠시 듣고 난 뒤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여러 나라의 철강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제철 차관단 KISAA라는 방식이었다. 한 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제철소 건설비를 여러 나라의 기업이 나누어 투자하면 위험은 줄어들고 기술 전수도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개념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한국 측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동안 제철소는 한국의 돈으로는 불가능한 사업, 외국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없는 사업, 이 두 가지 이유로 정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포이 회장의 제안은 자금과 기술의 새 흐름을 열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 시찰 이후 한국의 종합제철소 논의는 다른 궤도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무렵 제철소 논의의 중심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박태준이었다. 그는 당시 대한중석을 흑자로 돌려놓고 국내 산업계 안에서 현장을 다루는 데 능한 사람, 위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여러 차례 제철소 논의 테이블에 등장하고 있었다. 피츠버그 시찰 이후 한국은 종합제철소 건설을 현실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포이 회장의 제안에 따라 국제제철차관단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KISAA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자금 조달 방식이 그 틀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박태준은
정책가들 사이에서 제철소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거론되고 있었다. 그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명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결단력과 현장 감각을 갖춘 사람이었다. 피츠버그의 용광로에서 본 장면은 한국 정책가들에게 하나의 결론을 남기고 있었다. 철감은 산업의 시작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이었다. 이 시찰 이후 한국의 제철 계획은 더는 예비 문서가 아니었다. 행동의 단계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박태준이라는 인물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피츠버그 시찰 이후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다. 국제제철차관단 KISA라는 구상이 현실이 될 것처럼 보였다. 여러 나라의 철강 기업이 함께 자금을 내고 한국은 기술을 도입해 종합제철소를 짓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이 성공하면 제철소 건설은 한 걸음에 가까워지는 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 들어가자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1966년 말 KISA 구성은 겨우 시작 단계였고 참여 기업들은 한국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았다. 한국 경제의 규모, 철강 산업의 경험 부족, 자체 자금 조달 능력, 모든 지표가 낮았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었다. 그럴 때 일본은 돌연 빠져나갔다.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전후 경제 재건을 마친 뒤 국제산업권에서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시기였다. 한국의 종합제철 프로젝트가 미국이 이끄는 형태로 굳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이 빠진 자리에서 KISA는 불완전한 몸을 유지한 채 간신히 발족했다. 1967년 포항이 입지로 결정되었다. 해안 매립이 가능하고 항만 시설을 갖출 수 있으며 선철 생산과 운송이 가능한 지형이었다. 입지 결정은 진전이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설계도 없었고 자금도 없었고 실제 건설을 맡을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 무렵 박태준이 움직이고 있었다. 대한중석을 흑자로 만든 경험은 그를 산업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현장을 다루는 방식에서 다른 경영자들과 방향이 달랐다. 숫자도 읽었고 기술도 이해했고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1968년 4월 1일 자본금 4억 원, 정부가 3억, 대한중석이 1억의 지분을 가진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종합제철 사업의 주체로 대한중석이 지명되면서 박태준은 이 조직의 책임자가 되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철강산업의 중심부에 들어선 순간이었다. 하지만 창립은 출발점일 뿐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돈이었다. 한국은 KISA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협상 결과는 예상보다 더 혹독했다. KISA는 한국의 제철 계획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70년대에 들어설 산업 구조를 예측하던 IBRD의 담당자, 영국인 자페는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 경제는 종합제철소를 운영할 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박태준은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1969년 1월, 그는 코퍼스의 포이 회장을 만나 한국의 상황과 제철소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했다. 그러나 답은 같았다. KISA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없었다. 한국의 종합제철 사업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태준은 실망한 채 귀국길에 올랐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다. 창밖에 비치는 구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계산을 하고 있었다. 방법이 하나 남아 있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이었다. 전후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지급한 금액. 그 돈은 이미 여러 산업과 기반 시설에 배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계산하고 있었다. 한국이 종합제철소를 세우지 못하면 앞으로의 산업 전체가 멈추게 된다는 점을. 그는 이 사실을 일본 측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귀국 후 그는 바로 움직였다. 정부와 일본 정재계를 설득해야 했다. 정책가들은 논리를 정리했고 외교 라인은 통로를 확보했고 산업계는 기술적 명분을 마련했다. 박태준은 이 과정을 중심에서 이끌었다. 그는 제철소가 국가산업의 뿌리라는 사실을 정치적 언어가 아닌
경제와 기술의 언어로 설득했다. 설득은 길었고 협상은 날카로웠다. 자금은 이미 배분된 상태였고 타산업에서도 제철소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기초산업의 필요성 앞에서 논리는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다. 1969년 8월 28일, 한국과 일본은 종합제철 사업 협력 원칙에 합의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을 전용하고 추가로 일본이 차관과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 합의는 종합제철소 건설의 마지막 잠금을 푸는 열쇠였다. 자금이 확보되면서 마침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설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고 기술자도 부족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이제 현실로 옮겨갈 수 있었다. 문이 닫힌 줄 알았던 해, 한국은 다른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 길을 연 것은 정책가들의 견고한 집념이었고 해외 협상에 뛰어든 외교 라인이었고 그리고 중심에서 방향을 잡아가던 박태준의 판단이었다. 이제 한국은 종이 위에서만 움직이던 계획을 흙더미 위로 옮기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다음 장에는 그 흙더미 한가운데 세워졌던 황무지의 작은 목적 건물, 롬멜하우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1968년, 종합제철소의 주체가 정해지고 자금의 방향이 겨우 잡히던 시기, 한국은 첫 삽을 뜨기 위해 포항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영일만 해안,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고 소금기가 공기 전체에 묻어있던 황무지였다. 당시 포항은 산업지대가 아니었다. 해안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흙먼지와 모래바람이 하루 종일 부는 곳이었다. 기계 소리도 설비도 기반시설도 없었다. 여기에 제철소를 세운다는 계획은 많은 기술자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경영자였지만 책상 위에서만 일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었다. 부지를 직접 밟아야 판단이 서는 사람이었다. 그는 건설 요원들과 함께 포항으로 내려갔다. 황량한 해안을 둘러보며 이곳이 고로가 들어설 자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복구용 장비 몇 대와 목재 몇 묶음 정도가 전부였다. 공사를 지휘할 공간조차 없어서 임시 사무소를 지어야 했다. 자금은 100만 원.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작은 금액이었다. 그들은 이 돈으로 2층짜리 작은 목조 건물을 세웠다. 이 건물의 별칭이 후에 유명해진 롬멜하우스였다. 이 이름은 포항의 모래바람 때문이었다. 거센 바람이 모래를 실어 날렸고 사람들은 보안경과 마스크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짙은 먼지 속에서 중장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작업자들은 모래를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막에서 움직이던 독일 롬멜 장군의 전차부대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작은 목조 건물은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 롬멜하우스는 지휘본부였다. 그러나 낮에만 그랬다. 밤이 되면 이곳은 숙소가 되었다. 침대는 없었다. 책상을 붙여놓고 그 위에 모포 몇 장을 깔아 잠을 청했다. 박태준도 예외가 아니었다. 직급과 역할의 벽이 없는 시기였다. 모두가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 안쪽에 몸을 눕히며 다음 날 공정표를 다시 점검하곤 했다. 당시 건설 요원들은 기술자, 현장 반장, 노무자, 행정요원까지 모두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용광로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다. 설계는 외국에서 가져오지만 시공은 한국이 담당해야 했다. 실제 작업은 배관, 용접, 거푸집, 토목 등 수많은 분야가 동시에 움직여야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배워야 했다. 어떤 장비는 설명서조차 없어서 부품을 분해하며 사용법을 익혀야 했다. 모래바람은 작업을 방해했다. 바람이 심한 날에는 아침에 세운 구조물이 오후에 무너지는 일도 있었다. 소금기는 기계 표면을 금방 부식시켰다. 정비를 하지 않으면 장비가 멈춰서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 모든 것은 공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았다. 문제가 생기면 작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 다시 해보는 방식이었다. 이 시기 박태준은 현장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특유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원칙을 말했다. 실패는 없다. 문제가 생기면 되돌아갈 뿐이다. 그는 완공이 늦어질수록 국가 산업 전체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직 전체에 포기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건설 요원들은 하루 대부분을 현장에서 보냈다. 밥을 먹는 시간마저 작업장이었던 시기가 많았다.
밤이 되면 롬멜하우스에 돌아와 작업복에 모래를 털어내고 책상 위에 몸을 누였다. 일과가 끝났다는 실감은 거의 없었다. 이들은 하루를 겨우 마무리하고 눈을 감으면 다음 날 공사가 바로 떠오르곤 했다. 롬멜하우스는 포항제철 건설의 모든 시작이었다. 지도 하나, 장비 도면 몇 장, 그리고 처음 보는 부품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술자들은 서로 배우고 노무자들과 함께 구조물을 세웠다. 현장 반장은 자재 부족을 계산하며 새로운 공정을 준비했다. 박태주는 이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매일 새벽 현장을 돌았다. 이 목조 건물은 훗날 포스코의 자산 목록 1호가 되었다. 한국 철강인의 땀과 결정이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당시는 그저 모래바람 속에 세워진 작은 건물이었지만 그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의 첫 세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롬멜하우스의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철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제철소의 심장, 첫 쇳물이 흘러내리기까지의 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1973년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포항의 공기는 여전히 거칠었고 현장에는 모래와 소금기가 스며 있었다. 그러나 롬멜하우스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이제 거대한 구조물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1고로. 한국 최초의 고로였다. 그 앞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기술자와 노무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처음 보는 설비를 다루고 처음 듣는 용어를 익히고 처음 하는 공정을 반복하며 몸으로 배워왔다. 이제 그들이 준비한 시간이 실제로 철을 만들어내는 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고로의 점화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불꽃이 잘못 붙으면 수개월 동안의 공정이 무너질 수 있었다. 안전장비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점화는 긴장 그 자체였다. 현장 반장은 긴장한 얼굴로 계측값을 확인하고 있었다. 배관곰은 배출구의 온도를 다시 테스트했다. 용접곰은 혹시 모를 누설을 막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1973년 6월, 마침내 제1고로는 점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현장은 적막했다. 작업자들은 모래바람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 순간에는 바람조차 소리가 없었다. 점화 순간. 고로에서 붉은 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금속과 돌, 석회와 코크스가 서서히 녹아내리며 쇳물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불빛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고로 내부의 열기가 커지고 쇳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전기로의 불꽃만 다루던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본 규모였다. 그들은 철이 태어나는 장면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불규칙하게 흔들리던 공정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 안에서 흐르는 정교한 열과 반응의 움직임이었다. 점화 후 고로 아래쪽 배출구에서 마침내 쇳물이 흘러내렸다. 붉은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한국 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현장에는 작은 탄성이 퍼졌다. 누구도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호흡은 흔들리고 있었다. 몇 년 동안의 실패와 반복, 모래바람과 부식, 부품 부족과 설비 고장. 이 모든 시간이 흐르는 샘물 앞에서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박태주는 고로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쇳물의 흐름을 잠시 바라보고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다. 현장을 붙들고 버텨온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의 표현은 짧았다. 이제 시작이다. 그 한마디였다. 7월 3일, 제1기 준공식이 열렸다. 조각 연산 103만 톤 규모였다. 한국 최초의 종합제철소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수치는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산업이 향할 방향을 의미하고 있었다. 포항제철은 가동 첫 해에 흑자로 전환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기록이었다. 그리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한국 철강의 심장이 태어나고 있었다. 기술자들은 교대 시간마다 고로 주위를 돌며 온도를 확인하고 배관 상태를 점검하고 막힘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취했다. 이 공정은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한국 산업은 이때부터 철을 기준으로 재정렬되고 있었다. 조선 산업은 필요한 강판을 국내에서 공급받기 시작했다. 자동차 산업은 더 강하고 균일한 철을 확보했다. 기계 산업은 부품 설계를 다시 할 수 있었다. 건설 산업은 고층 구조물을 고민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었다. 제1고로의 성공은 기술자 세대의 탄생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고철을 녹이던 시대의 기술자가 아니었다. 공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고로의 상태를 읽고 철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세대였다. 그리고 포항제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1976년 2기, 1978년 3기, 1981년 4기. 조각 능력은 매년 단계를 넘기며 커졌다. 포항의 불빛은 더 강해졌고 철의 흐름은 더 넓어졌다. 한국은 이 시기를 지나며 산업의 토대를 다시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장에서 손으로 절차를 익힌 기술자들과 그 기술자들을 한 방향으로 묶어낸 박태준의 판단이 있었다. 첫 쇳물은 단지 금속의 용융이 아니었다. 이 작은 나라가 철이라는 기초에서 비로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확실한 증거였다. 첫 쇳물이 흘러내린 뒤 포항의 고로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기술자들은 고로의 상태를 잇는 법을 더 정확히 익히고 있었다. 대관공은 온도 변화를 기록했고 운전실에서는 압력과 유량을 계속 조정하고 있었다. 현장은 이전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1976년 제2고로가 점화되었다. 조각 260만 톤 규모였다. 제1고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자 포항은 더 큰 구조를 요구하고 있었다. 기술자들은 더 복잡한 공정에 적응하고 있었고 설비는 더욱 대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박태준의 역할은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조직을 세분화했고 현장의 판단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지시했다. 초기 제철 기술이 체계로 정리되던 시기였다. 1978년 제3고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각 550만 톤. 이 시기 한국 산업 전체가 포항의 철을 기준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조선 산업은 더 큰 선박을 건조하고 있었다. 자동차 산업은 수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계 산업은 설계를 다시 정비하고 있었다. 포항제철은 한국의 산업 지도를 사실상 다시 그려내고 있었다. 1981년 제4고로가 가동되었다. 조각 능력은 850만 톤에 도달했다. 한국은 이제 철을 수입해 쓰는 나라가 아니라 철을 만들고 철로 산업을 움직이는 나라가 되고 있었다. 포항의 불빛은 하루도 꺼지지 않았다. 낮과 밤의 구분은 현장에서 의미가 없었다. 철의 온도와 압력만이 시간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항제철의 확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의 산업 수요는 이미 포항의 생산량을 넘어가고 있었다. 조선과 자동차, 건설과 기계, 이 모든 산업이 더 큰 규모의 철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종합대철소가 필요했다. 전라남도 광양, 매립지였다. 바다 위에 새로운 제철소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선택은 위험했고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은 포항만으로 버틸 수 없었다. 광양제철소 건설은 한국 철강 산업이 세계 시장에 나서는 준비 과정이었다. 광양의 고로들은 단위 규모로 세계 최대 수준이었다. 5개 고로가 연간 1,8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었다. 특히 제4고로는 2009년 개수를 거치며 내용적 5,500kcal 초대형 고로로 재탄생했다. 이 고로는 하루 1만 5천 톤이 넘는 쇳물을 생산하며 세계 기록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시 뒤집혔다. 2011년 포항의 제4고로가 하루 1만 5,901톤을 생산하며 세계 최고 생산량을 새로 만들었다. 한국의 철은 세계 철강업이 기준으로 삼는 수치가 되고 있었다.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소는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2000년 10월, 포항제철은 민영화되었다. 여기서 변화는 더 빨라지고 있었다. 투자는 해외로 확장되었고 기술은 더 정교해지고 있었다. 2002년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다. 포스코. 이 이름은 단일 기업을 넘어 한국 철강산업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 2009년 기준 포항은 1,434만 톤, 광양은 1,518만 톤, 총 2,953만 톤을 생산하며 세계 4위 규모를 기록하고 있었다. 유럽의 철강 거인들과 중국의 대형 그룹들 사이에서 한국은 기술과 효율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매일 현장에 서서 온도를 기록하고 배관을 고치고 쇳물의 흐름을 예측하던 기술자 세대가 있었다. 이름도 남지 않은 노동자들의 손끝이 있었다. 정책가들의 판단이 있었고 외교 협상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한 방향으로 모은 박태준이 있었다. 포항의 황무지에 세운 작은 목조 건물, 롬멜하우스에서 잠을 청하던 사람들, 모래바람 속에서 구조물을 세우던 기술자들, 익숙하지 않은 설비를 분해하며 배우던 작업자들. 그들의 시간은 흐르는 샘물과 함께 한국 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었다. 이 나라는 고철로 시작했다. 그러나 포항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쇳물은 그 시작을 바꿔놓았다. 철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철로 세계를 상대하는 나라로, 흙더미 위에 세운 제철소는 결국 세계 1위로 올라섰다. 한국 산업의 심장은 이 황무지에서 뛰기 시작했고 그 심장은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었다.